이제까지의 논의는 안타깝지만 이념적인 지향점 가지고 싸웠어요. 무엇이 맞느냐. 왜냐하면 수치는 그 다음 이슈거든요. 이번에 진짜로 조기 대선이 미리 치러진다면 대선 후보들께서 잘 이제 정제된 안을 가지고 나오셔서 그걸로 경쟁을 하신 뒤에 선택이 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개혁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연금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진짜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번 대선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의 플러스,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공학 전문가시죠?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김우창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국민연금이 얼마나 해결이 잘 안 되면 우리 금융공학까지 전공하신 교수님까지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답을 찾아야 될 지경이 온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연금 개혁 논의 한참 진행되고 있고 또 교수님도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어떻습니까? 산업공학과에 계신 교수님들마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할 만큼 뭔가 복잡다개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국민연금 관련된, 그러니까 연금 개혁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한 게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국민연금 5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재정 추계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한 게 5차였고요. 2년 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5차하고 4차 재정추계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하고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작년이 되었네요. 그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민간자문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뭘 많이 했는데 저도 좀 얼떨떨해요. 왜냐면 그 연금 제도 자체가 제 전공도 아니고 학자로서 엄청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통상 한국 사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하시는 분들 백그라운드를 보면 첫 번째로 국가 재정 전공하신 분들, 그다음에 행정학 하신 분들, 사회복지학 하신 분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제 입장에서 문과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이게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수치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래에 있는 것도 있고 불확실성도 있고 인구가 어쩌고 뭐 투자는 어떻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제 스승님이 그 미국에서 2006년에 이제 그 퇴직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승님이 그 하원에서 이제 그 연금 개혁 도와주시고, 저랑 친한 이제 프랑스 그랑제콜에 있는 교수 하나가 있는데, 이제 프랑스도 연금 개혁 때문에 시끌시끌 하잖아요. 요즘도 정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금 개혁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만났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개혁안을 개선해서 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고,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이제 국제적인 스탠다드와 조금은 다른 분들이 좀 활약하시는 이유는, 아직 우리 사회는 연금이라는 게 정확히 뭐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고 얼마를 내야 되고 우리 사회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예요. 이제 그런 단계다 보니 이제 저같이 굉장히 어떤 정량적인 부분에 이제 강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이념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가치에 강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논의가 돌아간 게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벽하게 도출된 게 아니다 보니 정확합니다. 그 작업을 먼저 선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요, 외국 같은 경우 국민연금 어떻게 납부하고 어떻게 받읍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이제 정성적인 접근 말고 약간의 변화만 있었을 때 정량적으로 수치만, 그러니까 개수 조정만 하는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진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연금의 시작을 국민연금으로 보자면 1988년에 시작했거든요. 전 국민으로 확대된 건 1999년입니다. 근데 연금이라고 하는 게 20살 젊은이가 40년을 내고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한 사이클 돌려면 최소한 시작한 지 60년은 되어야지 이제 시작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따지고 보면 국민연금 시작한 지 뭐 30몇 년, 전 국민 확대된 게 이제 2025년이니까 26년이라서 연금이라고 하는 호흡이 긴 사회적 의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이제 확실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교수님까지 이렇게 국가에서 도움을 부탁드릴 상황이 됐다는 건 이대로 가면 구조적으로 많은 사람이 결국 연금 못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예.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 질문이.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기금이 고갈되면 어유 큰일 났네.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건 조금 이따 아마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높은 이유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40%의 어르신들이 빈곤한 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연금 소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 부유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양극화가 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현재 세대, 경제활동 세대가 은퇴한 이유를 보면 네. 그 연금을 내야지 받아가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치를 보면 대강 1,200만 명 정도가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2,500만 명이 좀 넘는데 그 절반 예. 좀 안 되는 수치죠. 국민연금을 납입을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치로만 보면 1,200만 명 정도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데 다만 그 안에 주부가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부를 제외하고 나면 1,200만 명의 한 30% 정도, 한 300만 명, 400만 명은 충분히 노동을 하는데 연금을 못 내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자들. 네, 그들은 이제 그 고용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네. 그래서 이들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납입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걸 그렇군요.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쓰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 특히 2030 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니면 외국의 유럽도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까? 거쳤죠. 그러니까 이게 연금 제도가 그래요.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40년 동안 내면 국가가 책임지고 돈을 준다. 말은 좋죠.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국가 중에 현재 국명을 100년 이상 달고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나요? 아,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진짜. 대한민국이 언제 시작했나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긴 시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최초에 도입할 때는 보통 후하게 도입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내는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세대가 첫 번째 세대가 있다 보니 뒤로 갈수록 점점 막해지고 근데 이제 인구 구조가 건강하면 그러니까 어르신들보다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세대가 이제 이런 표현이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 세대는 꿀 빨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 뭔지 알죠. 예, 이게 그러한 인식은 보편적인 거고요. 네. 우리보다 모든 게 한 20, 30년 빨랐던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그런 일을 20, 30년 전에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가 굉장히 심각한 게 저출산이 너무 심해서.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외국에서도 이런 진통은 다 겪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외국은 그 진통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어떻게든 지급하기 위해서 계속 사회적 합의로 재수정을 해온 건지 아니면 실제 못 준 사례도 있는 건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미 없는 수준으로 아주 박하게 주는 형태로 다 귀결된 건지 어떻게 돼갔습니까? 일단 수치만 보면 그래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이제 약속된 공적 연금을 아예 안 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수치가 정말 예전에 약속한 그 수치냐 의미가 있을 정도로 어떤 노후 소득 보장이 되느냐 요건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는 사실은 약간 일본하고 유럽을 처음에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88년에는 엄청 이제 경제활동 인구도 많고 사람들 오래 살지도 않고 등등등 하니까 이게 잘 될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어르신들 오래 사시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연금 재정 입장에서는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꾸준히 그래도 출산율이 2.1 이렇게 유지가 되면 네.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프랑스가 되게 전형적인 사례인데 프랑스는 기금이 없거든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다 고갈됐다고 보면 네,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쨌든 노인분들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보험료 쪽으로 내고 네. 모자란 부분 정부가 재정으로 태워줍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이 있는데 노인이 뭐 한 2, 30분이 계시다. 뭐 어렵지 않은 일이죠. 예. 5명의 젊은이가 한 분 어르신 모시는데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예. 오면 이제 그 한 2060년쯤 되면 경제활동 인구보다 노인 숫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예. 그쯤에서
기금이 고갈 어떤 시나리오를 봐도 이대로 가면 기금이 고갈되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이제 나오는 얘기가 막 보험료로 막 30 몇 프로를 올려야 된다. 그게 이대로 가면 현실이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논의할 때마다 뭐 부가식이다, 적립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앞에 붙더라고요. 그게 방금 말씀 주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을 좀 기금 형태로 모아서 적립해 뒀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럼 외국도 뭔가 납부받은 다음에 드리는 부가식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선택이 되겠죠. 그게 개혁의 핵심이 될 거고 아까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우리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다라는 네. 그 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부가식 그러니까 네. 언젠가 기금 고갈될 거고 다음 세대가 앞 세대를 모신다라고 설계를 했어요. 예. 그 가정은 그래도 젊은이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이었는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너무 애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부가식이냐 적립식이냐라는 표현이 이게 조금은 미묘하지만 그냥 표현 자체로는 부분 적립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초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그 국민연금 도입된 1988년에 이미 60세가 넘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에게 얼마라도 연금을 드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예. 만약에 결국 부가식으로 갈 거였으면 아니면 보험료 안 냈으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하는 선택이 있었잖아요. 예. 냉혹한 선택을 했죠. 안 드렸어요. 음. 그러니까 최초에 1988년에 연금을 붓기 시작했던 분들이 아직 다 은퇴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는 무조건 돈이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구조이긴 하나 예. 아직 내기만 하고 받지 않은 세가 있기 때문에 기금은 올라가는 추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고 부분 적립식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맨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혹은 설계했던 것처럼 기금 다 날려버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젊은 애들이 돈 모아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어르신들 모시냐 그게 이제 부가식이 되겠죠. 네. 이제 유럽 국가의 형태입니다. 네. 아니면 내가 낸 거 국민연금 공단이 잘 굴려주셔서 거기에 약간 뭐 정부 재정도 조금 태워주고 어쩌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익률 더한 것만큼 은퇴할 때까지 받아가는가 적립식이 되는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좀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문제는 노후와 관련되다 보니까 초미의 관심사시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교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지만 오늘 전문가로 오셨으니까 분위기를 여쭤보려고. 네네. 이런 소리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국민연금 얘기 듣다 보면 약간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가서 일반 국민들 일상에 바쁘신 분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잘 뭔지도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네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이렇게 똑똑하시고 유능하신 분들이 다 같이 한두 명도 아니라 여러 번 회의하고 논의를 했으면 딱 하나의 안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느 정도 생활에 아주 기초적인 의미 있는 소득으로 나왔으면 희망하는 게 다 똑같을 텐데 그럼 그걸 하려면 이렇게 내실 수밖에 없고요. 받는 시점도 언제부터 늦춰질 수밖에 없고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딱 답을 주면 되는데 뭔가 A하는 뭐 어떻고 B하는 어떻고 이게 다시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저는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만 네. 결국 이제 국민연금 개혁되면 이제 사학연금도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회의할 때마다 되게 열받아요. 그러니까 정부 위원회 회의 가가지고 이제 막 안 좋은 얘기 할 이유도 없는데 이제 국민연금 회의만 가면 이상하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말씀하신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이게 뭔지. 예. 거기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치적 아젠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네. 이제 국민연금 크게 보면은 노후소득 보장 체계라고 하는 게 경제력이 없는 전체 인구의 작게는 20% 미래에는 한 50%좀 되겠죠. 그 정도 인구를 어떻게든 부양해야 되는 사회적 제도기 때문에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봐도 선진국들은 단일 재정 지출로 가장 큰 게 연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념적 지향점과 맞닿을 수밖에 없고 예. 조금은 안타깝지만 연금 개혁 논의의 장은 사실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 전쟁의 대리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외국도 다 그래요? 그런 시기를 겪었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국가들은 그런 시기를 지나서 나름의 합의를 내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마지막 개혁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2007년 개혁 이후에 이제 18년이 됐네요. 18년 동안 개혁이 없었는데 네. 그 과정은 그냥 진보하고 보수와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다 보니 뭔가 본질은 좀 떨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내고 얼마 받고 아니 개혁이 안 일어나면 못 받는다니까 그래 더 낸다고 하자 얼마 예. 덜 받는다고 얼마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호구지책인데 예. 그거랑 관계없는 약간은 조금은 이념적인 얘기가 돼서 네. 불편하실 테고 저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맥락인데요. 국민들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 내는 방식과 덜 내고 덜 받는 방식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잖아요. 네네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선 계약서에 사인하려면 그 계약 조건이 좀 구체적이어야 선택도 하고 전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얘기할 텐데 그 숫자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도대체 그럼 더 내라면 얼마를 더 내는 거고 그래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가 안 나오니까 답답해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해외에서도 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니 진짜 우리도 그런 진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건가 보다 싶긴 한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지 지난 2년간 연금 개혁하겠다고 준비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올해 이거 조기 대선으로 흘러들어가서 완벽하게 다른 상황이 될 것 같은 상황도 지금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의 노인이는 다 흐트러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참 사실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약간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대선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총선할 때 내가 연금 개혁하겠다 하면 지역구에서 안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네. 대선 이슈고, 근데 마침 아까 제가 이제 국민연금 재정축에 건강 검진을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대통령 선거 사이클이랑 맞아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을 공약으로 던졌고요. 예. 그리고 그거를 시도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대선 후보들께서 뭔가 나름의 안을 가지고 나오실 텐데, 예. 근데 이제 지난 2년 정도 이제 저도 이제 뭐 사실 거의 대부분 위원회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만 그 2년 정도의 논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뀌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논의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나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지점들은 어느 정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할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지난 2년간의 논의는 어느 정도 생산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설적입니다만은 이번에 진짜로 조기 대선이 미리 치러진다면 그리고 대선 후보들께서 이렇게 잘 이제 정제된 안을 가지고 나오셔서 그걸로 경쟁을 하신 뒤에 네. 선택이 되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뭔가를 하신다면 네. 그러면 역설적으로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상황이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역사가 짧다고. 네, 네. 연금 기준이 되게 짧거든요. 예. 젊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채가 크다 그러는데 연금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크지 않아요. 미래 걱정인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개혁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연금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진짜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번 대선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좋은 개혁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금 개혁의 지향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저는 한 두어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소득이 일정 정도 보장이 되느냐, 생활할 수 있는 그 보장성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장만 해주다가는 재정이 고갈될 수 있으니 재정 안전성,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논의들을 거쳐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소득 보장하고 재정 안정이라고 하는 게 그 통상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두 가지 축이에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한쪽이 방점을 찍으면 다른 쪽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소득 보장하려면 많이 받아야겠죠. 네. 근데 그럼 재정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렇네요. 많이 내야 되니까. 교수님은 묘수가 있을까봐 여쭤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네. 일부에서 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념의 지향점이라고 이제 뭐 이념의 대리전장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100% 완벽한 이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약간 진보 진영에서는 소득 보장을
방점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받아야 된다. 너무 모자란다. 우리 노후 빈곤율이 높다. 네.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는 기금 고갈돼서 그 다음 세대는 뭐 보험료 막 30몇 프로 내야 되는데 더 받으면 어쩌자는 거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재정 안정이라는 다른 축은 약간 보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 이분들은 아니 뭐 이렇게 지금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니까 뭐 더 받는 건 말도 안 되고 더 내자. 근데 여기에 비판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노후 빈곤이 그러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비판. 두 번째는 이분들이 내신 안이 그럼 기금이 유지가 되면 뭔가 납득이 가능할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내시는 안도 기금 고갈되고 다음 세대는 보험료 30몇 프로를 내야 됩니다. 네. 단지 그게 약간 늦춰지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뭔가 요 두 개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내야 되냐, 나 얼마 받을 수 있냐,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 네. 기금은 고발되냐 안 되냐, 다음 세대는 그러면 많이 내냐, 우리랑 똑같이 내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지금 사라져 버린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지난 17년, 18년 동안 이런 논의가 반복이 되었고, 근데 이제 작년에 그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MBC에서 KBS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작년 4월에 공론화위원회라고요. 예. 그 KBS 생방송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1안 2안 해가지고 이제 소득 보장론자의 어떤 소득 보장안, 그러니까 네. 더 내고 더 받기. 네. 그 다음에 재정 안정론자의 재정 안정안.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요 두 개가 이제 그 500인의 시민 대표들이 선택을 하셔서 네. 소득 보장안이 선택이 됐어요. 한 56% 정도의 시민이 선택을 했고 40%가 재정 안정안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소득 보장 쪽에 조금은 더 방점을 찍고 있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막 진보의 국민연금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네. 40%의 시민 대표는 재정 안정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안정이라는 가치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공자님 말씀이 되기는 했어요. 네.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국제사회의 흐름은 소득 보장하고 재정 안전 쪽에서 뭐 국가마다 좀 상황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점점 흘러가는 선택을 많이 했던 그런 경향이 좀 보이는 게 있나요? 많은 경우에 후자 재정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 작년에 4월 달에 공론화위원회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국회에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 보장의 가치에 조금은 방점을 찍되 뭐 그래도 재정 안정도 가져가야지 해서 어떤 중간에 어떤 국회 차원의 절충안이 이제 논의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올리는 거를 그 최초 이 공론화위원회 안만큼은 아니면 그래도 조금 올리고 네. 그다음에 내는 것도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올리자라는 걸 냈지만 그게 실패했습니다. 예.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정부가 단독안을 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급진적이에요. 제가 표현하기로는. 예. 이제 소득 대체율을 약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하고 네. 보험료는 올리자. 그러니까 네. 더 내고 덜 받게 안을 냈거든요. 전 세계 연금 역사를 보면 이번에 낸 정부안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돈을 줘야 되는데 정부라고 해서 무작정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이 옵니다. 이거는 못 준다. 그때가 돼서 되게 고통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모르고 있다가 대부분의 국민이 연금을 깎이는 선택을 하는 게 사실 대부분의 국가의 연금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걸 안 할 기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은 대안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네. 그래서 그런 쪽의 논의가 정치적인 어떤 좀 혼란함 속에서도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논의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출된 최종 절충안은 얼마 내고 얼마 받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먼저 그 용어 설명을 드리면 네. 그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내가 생애 평균 받은 월급의 몇 %만큼을 연금으로 받느냐.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 명목 소득 대체율이 40%로 설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 월급인 사람은 80만 원을 받는다. 예. 좋아 보이죠. 예. 다만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예. 40년 납부를 했을 때 40%입니다. 40년을 했을 네. 때. 그러니까 통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한 30년 전후로 노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뭐 20대 중후반에 일을 시작해서 50대 중후반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고 치면 네. 30년 노동을 한 셈이고 그러면 내 소득의 한 30%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게 이제 명목소득 대체율인데 예. 현재는 보험료율 9%, 예.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 40%입니다. 네. 네. 근데 보험료율은 또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지금 주시면. 이제 우리가 받고 있는 세전 소득의 네. 9%를 낸다는 아, 의미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 나온 개혁안들을 조금만 수치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공론화위원회의 이 소득 보장안은 보험료를 9에서 13으로 올리고 네. 소득 대체를 40에서 50으로 올리자 그런 음. 거고요. 그때 재정 안정화는 보험료를 9에서 10으로 올리는데 네. 소득 대체는 그대로 두자 음.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직후에 결국은 실패했지만 21대 국회 마지막에서 나왔던 절충안은 네. 보험료는 13으로 올리는데 소득 대체율 50%는 너무 이제 안 맞거든요. 네, 네. 예, 내는 것보다 너무 많이 받아가는 거라서 한 43에서 45 정도에서 합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죠. 네. 그리고 이어서 국회와 조금은 독립적으로 9월 달에 나온 정부안은 네.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데 예. 요것도 함정이 하나 있으니까 그건 좀 네.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보험료를 13으로 올리자. 요렇게 안을 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그 자동 안정 장치라는 거를 도입을 하게 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예. 이제 연금이라고 하는 게 먼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 100원하고 미래 100원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컵라면 하나가 300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지금 한 1,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300원하고 지금 300원 가치가 다른 것처럼 내가 지금 100원 냈다고 미래 100원을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올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소득의 30%를 소득 대체로 받으면 네. 실질적으로 은퇴한 이후에도 그 정도의 어떤 구매력을 가질 수 있게 올려주는데 정부의 이 자동 조정 장치는 뭐냐면 그거를 없애거나 줄이겠다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최초에는 약속된 걸 주는데 그 다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있을 테니까 예. 금액적으로 똑같이 받으면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한 수치를 공개를 하지 않아서 지난번 국감에서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제 분석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대체로 기존 것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득 대체율 기준으로 보자면 소득 대체율 한 32에서 36으로 떨구겠다라는 의미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더 큰 논쟁적인 지점이 뭐냐면 이미 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저를 포함해서 진행자님께서도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약속한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거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소급해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서 깎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연금 개혁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소급해서 깎은 역사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예. 잘 안 됐거든요. 푸틴 대통령조차도 그런 개혁을 한번 던졌다가 예. 그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130% 이렇잖아요. 그 푸틴 정권 하에서도 막 이렇게 시비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실패했죠. 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정부안이든 아니면 국회 절충안이든 그 안을 어느 정도 국민들 합의를 유도해서 이게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게 최선입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연금 개혁을 특별한 경고가 없는 한 안 해도 될 만큼 지속 가능은 한 겁니까? 이제 오늘 아마 방송의 결론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안은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얼른 생각하면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어느 시점이 되면 뒷세대가 많이 부담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수치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자, 그러면 2025년 1월인 이제까지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받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부에만 더 줘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정부가 보니까 도저히 못 들 것 같으니까 깎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중요한 수치가 그럼 그 수치가 얼마냐? 우리가 이제까지 쌓인 미적립 부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2025년까지 거둔 금액 대비 준다라고 한 게 있는데 그 차이가 얼마냐? 네. 이제 이제까지 공개가 잘 안 되다가 예.
21대 국회 마지막에 김진표 의장님이 여야가 합의를 못하니까 좀 짜증이 나셨는지 그 숫자를 확 까버리셨어요. 그게 작년 5월 기준으로 1,700조 원입니다. 1,700조 원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작년 기준 2,300, 2,400조쯤 되니까 예. 우리나라 막 그 정부 부채가 50% 넘어갔다 난리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국민연금을 딱 넣는 순간 이제 확 올라가네. 네, 80%가 더 모자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수치가 하나가 있고 되게 무서운 숫자입니다. 네. 그럼 둘째는 오케이 미정립 부채가 없다고 치고 국민연금의 원가는 얼마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원가는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대체율 40%짜리 네. 국민연금을 뭐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서 60세까지 보험료 9%를 쭉 내다가 네. 은퇴한 다음에 받아가잖아요. 네. 그럼 소득 대체율 40%를 은퇴한 다음부터 쭉 받아가려면 내가 경제활동하는 시기에 낸 돈이 기금 이렇게 수익률 올라가서 쌓인 거를 받아가는 구조인데 네. 어떻게 되어야지 이런 표현 또 뭔지 모르겠지만 똔똔이 되느냐, 네, 네, 네. 브레이크 이븐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약간 가정마다 다릅니다만 소득 대체율 40%를 받기 위해서 보험료는 그러니까 원가는 12%입니다. 12%. 예. 소득 대체율 한 44, 45 이 정도는 13이고요. 네. 소득 대체율 이제 50으로 가려면 15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수치 제가 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현재 제도 하에서 이제까지 쌓인 미적립 부채 국가 GDP 한 70%, 80%, 네. 1,700조. 그리고 그거를 무시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브레이크 이븐 원가를 내려면 보험료 12, 13까지 올려야 되는 건 당위인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갖고 부채가 이만큼 쌓였으니 첫 번째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 네. 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받아갈 것인가? 요거를 이퀘이션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이제까지의 논의는 사실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치 않고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지만 이념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싸웠어요. 무엇이 네. 맞느냐? 예. 왜냐하면 수치는 그 다음 이슈거든요. 네. 질문하신 그런 내용처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가만히 놓고 하면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연금이 막 정말 안 좋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연금 개혁 엄청 쉽게 2번이나 이미 했거든요. 예. 김대중 정부 때 IMF 전후로 해가지고 큰 개혁 한 번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 큰 개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 만든 지 30년 좀 넘은 나라에서 큰 개혁 2번 한 나라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금액이 되게 커 보이지만 예. 분담하고 예. 빨리 한다면 충분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논의를 좀 단순하게 하자면 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한 보험료율로 뭐 12% 정도 내면 내 평균 소득의 한 40% 수준으로 노후가 보장됩니다. 네네. 이게 개인 단위로 설정을 했었을 때 네네. 그렇게 답이 나오는데 네네. 우리 선배님들에게 약속했던 그 금액인 그 부채를 조금 우리가 누군가는 또 부담을 해야 되니 맞습니다. 그러려면 보험료를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또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해외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들은 어느 나라 청년들은 노인들 딱 못 본 척하고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한 사례도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선배님들 덕인데 그럼 우리가 어디까진 감내해 드릴게요라든가 뭐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방식이 다를 뿐이지 연금 개혁을 하는 이유가 아니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더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개혁은 안 일어나요. 그렇죠. 보통 돈이 모자라서 그렇죠. 이거 가게 안 나오는데요. 덜 받으셔야겠습니다라는 개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은 뭐 칠레가 한 80년대 90년대 해가지고 야 이거 그 공적연금이 아니고 그냥 개개인이 따로 하자 사적연금을 하자. 근데 그랬더니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네. 왜요? 그게 잘 될 것 같았는데 네. 개인한테 맡겨뒀더니 안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보이는 게 우리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국민연금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민연금 위에 퇴직연금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달씩 퇴직금, 예전 퇴직금이었죠. 퇴직연금이 쌓이잖아요. 네. 은퇴한 다음에 쓰라는 거고 그 돈 대단히 많은 분들은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만큼 나와야 되는 건데 네.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면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나와요. 네. 왜? 개인이 하니까 무서워서 원리금 보장형을 하거든요. 맞아요. 칠레에서 원금 보장 때문에. 네, 칠레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전환 비용도 있고, 근데 노후 보장은 안 돼서 다시 우리나라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캐나다 사례가 좀 눈여겨볼 만한데 캐나다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예. 이제 거기도 우리보다 저출산 우리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먼저 겪었고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거기서는 어떤 당시에 이제 경제부 장관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설득을 했어요. 다 부여잡고 어. 시골 가가지고 경로당 가가지고 어르신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예.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성공을 시켰죠. 그리고 기금, 그러니까 수익률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는 엄청 안정적인 투자를 하다가 네. 믿어주시라 장기 투자인데 이게 뭐 10년에 한 번씩 20-30% 손실 볼 수 있지. 근데 길게 보면 리스크를 취하는 게 맞다라는 가정까지 설득을 해서 예. 지난 뭐 10년 정도 보면은 캐나다 기금 운용 수익률이 10%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고 나니까 국민들이 그 최초 1997년인가 있었던 예. 개혁 이후에 한 20년 좀 지나서 예. 정부에다 요구를 해요. 예. 돈 더 낼 테니까 연금 더 달라고. 와. 믿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통상 해외 사회를 좀 많이 듣는데 우리나라 내부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두 번의 큰 개혁이 있었고 네. 그 개혁의 특징이 뭐냐면 강한 정치적 리더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개혁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위를 돌려보면 연금 개혁에 자신의 지향점을 잘 보이고 있는 정치인이 보이시나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의 개혁이 성공한 거 사실 세 번의 개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혁도 굉장히 큰 개혁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개혁을 가만히 보면 김대중 정권 때 개혁은 제외하고 보면은 두 분의 대통령도 있었지만 그 밑에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청와대 비서실장 요 두 분이 네. 사실 정치적 생명이 연금 개혁 때문에 사라져 버리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각오라고 하신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분이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가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짚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 생명을 걸고 할 분이 나오셔야 되는 네.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개혁 당면 과제들이 있는데 누구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 지금 이게 연금만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자, 또 교수님께 오늘 너무 부담되는 질문을 제가 계속 드리게 돼서 저도 궁금한데요. 국민연금의 전문가로서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높으신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최종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생각이세요? 예, 사실 오늘 저를 불러주신 이유도 그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 개혁안을 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진영으로 나뉘어진 재정 안정론자, 소득 보장론자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백그라운드 너무 달라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제 고민을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아직 답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 되게 간단해요. 네. 소득 대체율은 조금은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세대 간 형평성을 따져도 소득 대체를 올리면 개혁 이후에 많이 받아가는 구조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유리하거든요. 네. 소득 대체를 조금 올리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 얘기하는 12, 13, 한 13% 정도로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원가는 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남는 게 1,700조라는 그런 부채인데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GDP 80%. 네. 한 큐에는 못 내고요. 예.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GDP 1% 정도의 재정 투입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가 남죠. 예. 연간 GDP 1%면 2, 3, 4조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예. 자, 아까 제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국민연금만 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그 아래단에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금 70%의 노인들에게 한 작년 기준으로 33만 4천 원인가 주고 있거든요. 예. 그게 1년에 GDP 1%가 들어가요. 근데 앞으로는 노인 숫자가 많아질 거잖아요. 예.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거든요. 근데 노인 70%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요게 도입된 게 그 노무현 정부의 개혁 때인데 그때 보니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그때 은퇴하신 분 되게 짧았을 예. 거 아니에요.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 노후 빈곤이 50%였거든요. 야, 이분들이 은퇴할 때까지 돈을 좀 드리자. 그래서 도입된 겁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1970년생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요. 1970년생은 1988년에 18세가 됩니다. 네. 국민연금이 도입된 해에 경제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기초연금은 1970년생 전후로 줄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기초연금 그 70%를 조금씩 줄여서 예. 1970년대생부터는 이제 아마 뭐 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렇죠. 시겠죠. 예. 노후 빈곤선 정도 이하 분들께 드린다.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기존의 정부안보다 예. 덜 내고요. 예. 보험료는 똑같은데 재정 투입이 기초연금을 끌어오는 구조니까 덜 내고요. 더 받고요. 기금이 고갈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개혁 이후의 모든 세대는 더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금 고갈이 없어지기 없어지니까 때문에 또. 같은 정도의 부담과 같은 정도의 혜택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100년간은. 네. 그러니까 그런 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냥 어떤 여러 명의 중지를 모아서 이게 아닙니다. 네. 전 세계 어딜 봐도 연금 개혁은 가장 강한 정치적 리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정치적 리더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던지고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한동안 그것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할 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작게 보면 국민연금이지만 크게 보면 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확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게 가능한 시기는 제가 계산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앞으로 2, 3년이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그거 지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요. 요 조합이 사라집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인구가 많은 세대가 부담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네. 개혁을 지금 당장 시작해도 1960년대생은 기여를 못해요. 1970년대, 80년대생이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데 네. 2세대가 네.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에 개혁을 해서 답을 찾아. 무언가를 그러니까 사실 더 내게 하는 거죠. 개혁을 하지 않으면 파국은 확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만약에 아무 일도 앞으로 2년 동안 일어나지 않으면 2년 있으면 우리가 깨달을 겁니다. 이제 네. 끝났다라고. 그렇군요. 이런 합리적인 여러 논의들이 이상하게 정치권만 들어가면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 것도 참 마음 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알려야죠. 우리나라니까요. 지금까지 아주 귀한 일 해주셨던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의 김우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